순자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귀를 기울여 봅니다. 분명히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였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죠. 혹시 준호와 미정이 집에 있는 건가 싶어서 순자는 안방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서 베란다 커튼 뒤로 몸을 숨겼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들켜서는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당신 이번에 시어머니 집 팔아서 투자한다 했잖아. 그 돈만 있으면 우린 강남으로 갈 수 있어.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귀를 의심했죠. 자신의 집을 판다고? 강남으로 간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모르고 계셔. 조금만 참아. 이번 재개발 확실히 터진다니까. 이번에는 아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자신 모르게 집을 팔려고 한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재개발 투자를 위해서? 순자의 손에 들린 반찬통이 덜덜 떨렸습니다. 갈비찜을 정성껏 만들어 가져온 자신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는 반찬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팔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쉽게 도장 찍어줄까? 그 집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하시잖아.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서울 변두리 오래된 빌라 골목길. 이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습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걸음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죠. 그 발걸음의 주인공은 박순자, 올해 62의 단단한 여성입니다. 순자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뒤 시장으로 향하는 게 일상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 현관문을 나서며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면서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기는 기분이었거든요. 골목길을 걸으며 순자는 이웃집 화분들을 둘러봅니다. 어제 비가 내려서 그런지 꽃들이 더욱 싱그러워 보였죠. 특히 옆집 할머니가 정성껏 가꾸는 봉선화가 붉은 꽃잎을 활짝 피워 아름다웠습니다. 박 아주머니,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옆집 할머니가 계단에서 걸레질을 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시장 가서 장 좀 보고 올게요. 할머니도 아침부터 고생이세요. 뭐려? 이 나이에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박 아주머니는 정말 부지런하세요. 매일 아들네 반찬 해가지고 가시고. 그게 제 낙이에요. 손자도 보고 아들도 챙기고. 이웃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순자에게는 하루의 첫 번째 기쁨이었습니다. 골목을 나와 큰 길로 접어들면서 순자는 마음속으로 오늘 할 일들을 정리해 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 와서 반찬을 만들어서 아들 집에 가져다 주는 것. 1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지만 전혀 지겹지 않았거든요. 버스를 타고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동안 순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봅니다.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을 보니 세월이 참 빨리 흐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신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동네에는 단독주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고층 아파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익숙한 냄새들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각 구운 호떡 냄새, 생선 비린내, 그리고 각종 나물들의 향긋한 냄새까지. 순자는 이런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마트도 편리하지만
이렇게 사람 냄새가 나는 전통시장이 훨씬 정겹게 느껴졌거든요. 아줌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채소가게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 할머니와는 벌써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죠.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자가 당근을 좋아해서요. 싱싱한 걸로 주세요. 그럼요. 우리 지훈이 좋아하는 거라니까 제일 좋은 걸로 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어제 아침에 들어온 건데 색깔도 예쁘고 단단해요. 할머니는 순자의 손자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인간관계가 순자에게는 소중한 보물 같았거든요. 당근을 고르며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훈이가 이제 몇 학년이죠? 올해 3학년 됐어요. 벌써 이렇게 컸네요. 세월 참 빨라요. 제 손자도 이제 중학생인데 어제 같은데 말이에요. 장바구니에 하나둘 채워지는 재료들을 보며 순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바쁘니 내가 조금은 보탬이 되어야지. 그래야 손자도 건강하게 크지.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정이 맞벌이를 하느라 바쁜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미정은 영어학원을 운영하느라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육점으로 향하며 순자는 오늘 만들 갈비찜을 생각해 봅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메뉴였거든요. 대학생 때는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 자랑하곤 했습니다. 우리 엄마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말하며 뿌듯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죠. 아주머니, 오늘은 뭐 하시려고요? 정육점 사장이 반갑게 물어봅니다. 이 사장과도 벌써 몇 년째 단골이었죠. 갈비찜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위가 좋을까요? 박 아주머니 솜씨면 어떤 갈비든 맛있게 되죠. 이거 어때요? 살도 많이 붙어 있고 기름기도 적당해요. 어제 들어온 건데 정말 좋은 거예요. 사장이 추천해준 갈비를 보니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빛깔도 곱고 살집도 두툼했죠.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갈비를 샀습니다. 그 외에도 양파, 배, 마늘, 생강 등 갈비찜에 들어갈 재료들을 하나씩 정성껏 골랐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우시겠네요. 괜찮아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걸 생각하면 전혀 안 무거워요. 순자의 대답에 사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머니라는 표정이었죠. 시장 구경을 마치고 나오며 순자는 호떡집을 지나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을 보니 지훈이 생각이 났죠. 지훈이가 호떡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순자는 호떡 2개를 사서 봉지에 담았습니다. 나중에 지훈이 간식으로 주려는 생각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전혀 힘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했죠. 먼저 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내고 그 사이에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배와 양파를 강판에 갈고 마늘과 생강도 곱게 다져 넣었죠. 간장, 설탕, 참기름, 깨소금까지 정성껏 섞어서 양념을 완성했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 이 갈비찜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순자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힘들어할 때마다 이 갈비찜을 해주면 얼굴이 환해지곤 했거든요. 특히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 다닐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순자의 갈비찜이 최고의 위안이 되어 주었죠. 갈비에 양념을 발라 재워두고 순자는 다른 반찬들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시금치를 데쳐서 나물을 무치고
김치를 볶아서 감칠맛을 더했죠. 그리고 지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달걀말이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노란 달걀이 팬에서 동그랗게 말려가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손자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가 만든 달걀말이를 먹을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그 천진난만한 모습이 순자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압력솥에서 김이 나기 시작하자 순자는 불을 줄였습니다. 갈비가 부드럽게 익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죠. 그 사이에 다른 반찬들을 마저 완성하고 도시락통에 하나씩 정성껏 담았습니다. 갈비찜은 큰 통에 시금치나물과 김치볶음, 달걀말이는 각각 작은 통에 나누어 담았죠. 오후 3시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보며 옷차림을 정리하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가방이 무거웠지만 순자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순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함께 손자를 돌봐주었을 텐데 혼자서 하려니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순자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동 입구를 향했습니다. 12층 건물이 여러 동 서 있는 큰 단지였죠. 준호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동의 8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순자는 오늘 만든 갈비찜 맛을 떠올려 봅니다. 양념이 잘 배어들어서 정말 맛있게 됐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8층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도착한 순자는 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죠. 한 번 더 눌러보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시계를 확인해 봅니다. 오후 4시 반, 평소 같으면 미정이 학원에서 돌아와 있을 시간인데 이상했죠. 아, 혹시 지훈이 학원에 데리러 갔나? 순자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지훈이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반찬들을 들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보기로 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지훈이 생일이었죠. 순자는 손자 생일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삐삐삐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안으로 들어가며 작게 말했죠. 준호야, 미정아, 엄마 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고 조용했죠.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때 안방 쪽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귀를 기울여 봅니다. 분명히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였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죠. 혹시 준호와 미정이 집에 있는 건가 싶어서 순자는 안방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서 베란다 커튼 뒤로 몸을 숨겼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들켜서는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당신 이번에 시어머니 집 팔아서 투자한다 했잖아. 그 돈만 있으면 우린 강남으로 갈 수 있어.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귀를 의심했죠. 자신의 집을 판다고? 강남으로 간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모르고 계셔. 조금만 참아. 이번 재개발 확실히 터진다니까. 이번에는 아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자신 모르게 집을 팔려고 한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재개발 투자를 위해서?
순자의 손에 들린 반찬통이 덜덜 떨렸습니다. 갈비찜을 정성껏 만들어 가져온 자신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는 반찬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팔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쉽게 도장 찍어줄까? 그 집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하시잖아. 미정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깃든 곳이고 아들을 키운 보금자리였거든요. 괜찮아. 엄마 요즘 깜빡깜빡하시잖아. 치매 초기 증상 같다고 병원에서도 그랬고, 준호의 말에 순자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치매라고? 그저 나이가 들어서 가끔 깜빡하는 정도인데 그걸 이용하려고 한다는 말인가요? 당신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 강남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지금 아니면 영영 못 가.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순자는 베란다 커튼 뒤에 몸을 숨긴 채 두 사람의 대화를 계속 들어야 했죠. 마치 자신이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그럼 절대 안 된다고 하실 거야. 어머니는 그 집을 얼마나 아끼시는데.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평소에는 그럭저럭 예의 바르게 대했는데 이런 속마음을 갖고 있었다니. 당신 어머니 치매도 온다던데? 그냥 시설에 모시면 돼. 우리 인생이 먼저잖아. 이 말을 들은 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건가요? 그것도 집을 팔아서 투자하고 강남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도 엄마인데. 준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고한 거부는 아니었죠. 순자는 아들마저 자신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정리하자는 거야.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살기도 힘드시고 우리도 지훈이 교육비 때문에 돈이 필요하잖아. 미정은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있었지만 순자에게는 모든 게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위한다면 이런 식으로 몰래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주고 싶은 걸 아껴왔는데. 내가 짐짝이라니.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서 장을 보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는데 정작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을 없애버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이번 주 안에 어머니한테 얘기해봐. 자연스럽게 꺼내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혹시 엄마가 의심하면 어떡하지? 의심할 게 뭐 있어? 어머니 걱정해드린다고 하면 되잖아.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베란다 커튼 뒤에서 나와 현관으로 향했죠. 소파에 놓아둔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온 순자는 복도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정성껏 만든 갈비찜은 아직 가방 안에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흔들리는 눈동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반찬을 가져온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늙은 여자가 되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계속해서 방금 들은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시어머니 집 팔아서 투자한다. 강남으로 갈 수 있어. 치매 초기 증상. 시설에 모시면 돼.
각각의 단어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사는 그 낡은 빌라가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그저 돈으로만 보였던 걸까요? 남편과 함께 살았던 30년의 추억, 아들을 키우며 흘린 눈물과 웃음이 담긴 그 공간이 말입니다. 빌라에 도착해서도 순자는 현관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현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죠. 무거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가방을 열어보니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갈비찜, 시금치나물, 김치볶음, 달걀말이 모두 식구들을 생각하며 만든 것들이었죠. 순자는 갈비찜통을 꺼내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아직도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이걸 누가 먹지?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가 고프지도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식욕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어도 순자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할 기분이 아니었죠.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순자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무력감까지. 특히 아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며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평소처럼 시장에 갈 기분도 아니었고 아들네에 반찬을 가져다 줄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아들 준호였죠.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제 집에 오셨던 것 같은데 왜 벨도 안 누르고 가셨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어제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그냥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왔어. 그러셨구나. 미정이가 지훈이 학원 데리러 갔었거든요.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세요. 연락을 달라는 말이 순자에게는 더 이상 오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언제든 편하게 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미리 연락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엄마,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뵙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준호의 말에 순자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마도 집 얘기를 꺼내려는 게 틀림없었죠. 어제 미정이 말했던 대로 자연스럽게 꺼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전화로는 좀. 주말에 저희가 엄마 댁으로 갈게요. 지훈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지훈이 이야기가 나오자 순자의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손자까지 이용해서 자신을 속이려는 건가 싶어서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손자가 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순자는 시장 친구 김말순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순은 같은 동네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65의 친구였죠. 두 사람은 남편을 잃은 처지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해서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말순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어쩐 일이야?
며칠째 시장에서 안 보이더라. 말순아, 나 좀 큰일 났어. 얘기 좀 들어줄래? 순자의 심각한 표정을 본 말순은 즉시 가게 문을 닫고 순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순자는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자신의 집을 팔아서 투자하려는 계획,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음모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죠. 말수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이야기가 끝나자 크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 내가 귀가 어둡긴 하지만 그 정도로 잘못 들을 리는 없거든. 말수는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경찰에? 그게 될까?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순자야,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집 빼앗기고 요양원 가게 될 거야. 말순의 말을 들으며 순자는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준호가 정말로 나를 속일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순자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분명히 들었다면서. 말수는 답답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순자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30여 년 동안 키운 아들이 자신을 배신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을 나온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말순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며칠 후 벌어진 일은 순자의 모든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주말 오후 약속했던 대로 준호가 미정과 지훈이를 데리고 순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손자를 보자 순자의 마음이 한결 밝아졌죠. 할머니, 지훈이가 달려와 안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무리 아들과 며느리가 배신했다고 해도 손자만큼은 순수하고 진실했거든요. 우리 지훈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할머니가 만든 달걀말이 먹고 싶었어요.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지훈이를 위해 간단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 거실에서는 준호와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차를 끓여서 나오니 준호가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싶었거든요. 무슨 얘기인데? 요즘 엄마 혼자 사시는 게 많이 힘드시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죠. 예전 같으면 진심 어린 걱정으로 보였을 텐데 이제는 계산된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별로 힘들지 않은데? 그래도 이 집이 너무 낡았잖아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엄마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미정이 거들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순자에게는 가식적으로 들렸죠. 괜찮습니다. 나는 이 집이 좋아요. 순자가 단호하게 대답하자 준호와 미정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미리 짜고 온 것처럼 말이죠. 엄마, 사실은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요. 준호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에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집을 팔면 시세보다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 순자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을 설득하려는지 끝까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 돈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아니면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계속했습니다. 저희랑 같이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산다는 말에 순자는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어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죠. 시설에 모시면 되라고 했던 미정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같이 산다고? 네, 엄마. 요즘 지훈이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거든요. 지훈이 이야기가 나오자 순자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이는 텔레비전에 정신이 팔려서 어른들 대화는 전혀 듣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너희 집은 방이 부족하지 않니? 그래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강남 쪽으로요. 역시나 강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죠. 강남은 비쌀 텐데. 엄마 집 한 돈이랑 저희가 모은 돈을 합치면 될 것 같아요. 미정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순자를 위한 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지만 순자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강남이야? 지훈이 교육 때문이에요. 강남 쪽이 학원도 많고 교육 환경이 좋잖아요. 준호가 그럴듯한 이유를 댔지만 순자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어제 들었던 대화에서는 투자 이야기만 나왔지 지훈이 교육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같이 살게 되면 나는 어디서 지내는 거니? 순자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자 준호와 미정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저희랑 같이요. 방 하나는 엄마 방으로 쓰시고 아니면 요양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미정이 불쑥 말을 뱉었다가 준호의 눈치를 봤습니다. 너무 성급했다는 표정이었죠. 요양원?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요즘 시설들이 정말 좋아져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거든요. 의료진도 상주하고 미정이 서둘러 변명했지만 이미 본심이 드러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는 얘기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뜻이었어요. 준호가 급하게 해명했지만 순자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거든요. 이들은 정말로 자신의 집을 팔아서 강남으로 이사가고 자신은 요양원에 처박아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집을 팔 생각이 없어. 순자가 단호하게 말하자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언제 말했니?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준호의 얼굴에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상보다 일이 쉽게 풀리지 않자 당황하는 모습이었죠.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많고, 혹시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결국 치매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을 꾹 참았죠. 나한테 치매가 있다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요. 요즘은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미정이 거들어 말했지만 순자에게는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지훈이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어른들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순자는 손자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더러운 어른들의 속셈을 지훈이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지훈아. 그럼 저는 언제 할머니를 보죠? 지훈이의 질문에 준호와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요양원에 보낸 후에는 만나는 것도 제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순자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세요.
나는 생각이 없어요. 엄마, 들어가라고 했어. 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호와 미정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이만 아쉬워하며 할머니를 바라봤죠.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지훈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가족들이 떠난 후 순자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로 무엇인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준호와 미정의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고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모든 걸 잃게 될 상황이었거든요. 며칠 후 순자는 다시 말순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와 함께였죠. 준호가 남기고 간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몰래 복사해 둔 것입니다. 말순아, 봐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순자가 서류를 내밀자 말순은 안경을 쓰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기잖아. 내 동의도 없이 벌써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놨네. 그게 무슨 말이야? 순자야, 이건 정말 심각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집 매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야. 말순의 설명을 들으며 순자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바보로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 경찰서에 가자. 이건 명백한 사기야.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친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준호는 내 아들인데. 순자야, 지금이 언제라고 그런 소리 해? 아들이든 뭐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말순의 강력한 설득에 순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경찰서에 가기 전에 더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준호와 미정의 일로 머리가 아파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새벽 무렵 희미한 가스 냄새에 순자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는데 냄새가 점점 진해지더니 급기야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냄새지? 순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스레인지 밸브가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순자는 급하게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내가 언제 가스를 틀어놨지? 순자는 기억을 떠올려 봤지만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긴 했지만 분명히 가스를 끄고 잤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현관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자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것이죠. 순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누가 들어왔던 건 아닐까? 하지만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아들과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급하게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아, 나 지금 큰일 났어. 집에 가스가 새고 있었어. 뭐? 가스가? 지금 괜찮아? 지금은 괜찮은데. 현관문도 열려 있었어. 누가 들어온 것 같아. 말순은 즉시 순자네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확인한 후 단호하게 말했죠. 순자야,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한 거야. 그럴 리가. 내가 깜빡한 거 아닐까? 문도 열려 있었다면서? 내가 문을 안 잠그고 잔 적이 언제 있었어? 말순의 말이 맞았습니다. 순자는 평생 문을 잠그지 않고 잔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혼자 살기 시작한 후로는 더욱 조심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누구야? 준호랑 미정이뿐이야. 순자는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설마 자신의 아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하지만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말순아, 설마 준호가 지금 상황을 봐. 내가 집 팔기를 거부하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거야. 사고로 위장해서 너를 없애려고 한 거라고. 말순의 말에 순자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리는. 순자야, 정신 차려. 지금 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야. 말수는 즉시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가스 중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결과를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스에 상당 시간 노출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죠. 의사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가스 냄새를 못 맡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순자는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말수는 다시 한번 경찰서에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다음에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 순자도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한 순자는 처음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말순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아들네 집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습니다. 순자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집을 팔려는 계획, 그리고 오늘 밤 일어난 가스 사고까지 모든 걸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더니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아는 분이 누구라고 하셨죠? 아들과 며느리뿐입니다. 그리고 가스밸브는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는 항상 확인하고 잠급니다. 혼자 살아서 더욱 조심하거든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일단 현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CTV도 확인해 보고요. 정말 수사해 주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넘어갈 수 없죠. 경찰서를 나오며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들을 의심해야 하는 현실이 슬펐거든요. 순자야,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이지? 고마워, 말순아. 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지. 뭘 그런 말을 해. 우리가 누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 걸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지만 모든 정황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기 전에 모든 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스밸브도 여러 번 점검했죠.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한잠도 이루지 못하며 밤을 새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이런 배신을 당하게 되다니.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죠. 자신을 이렇게 무력한 존재로 만든 것도 목숨을 위협한 것도 모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순자는 예상했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준호였죠. 엄마,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무슨 일이라니? 순자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니, 동네 분이 어젯밤에 119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엄마 집인가 싶어서. 준호는 이미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알려줬거나 아니면 직접 확인했을 가능성이 컸죠. 아, 가스가 조금 샜었어. 그런데 어떻게 알았니? 다행히 큰일 안 나셨네요. 엄마, 혼자 사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순자는 아들의 말투에서 묘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암시 같았거든요. 가스가 어떻게 샜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잠갔는데.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실수하신 것 같아요. 또다시 치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이제 아들의 패턴을 정확히 알 수 있었죠. 나는 깜빡한 적 없어.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 같아.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누가 들어와요? 비밀번호는 저희만 알잖아요. 준호가 성급하게 대답하는 모습에서 순자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확신을 말이죠. 그래, 너희만 알지. 그래서 더 이상해. 엄마, 정말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저희가 뭐하러 그런 일을.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순자의 목소리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당황하고 있다는 걸 순자는 느낄 수 있었죠. 엄마, 진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자. 하지만 내 집 욕심은 그만 내. 나는 절대 팔지 않을 거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바꼭질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지 1시간도 안 되어 준호와 미정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할 말 없어. 돌아가. 엄마, 어제 일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미정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굳게 마음을 먹었죠. 오해? 뭐가 오해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문 밖에서 준호와 미정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았죠. 엄마, 정말 큰 오해세요. 설명할 기회만 주세요. 설명할 게 뭐가 있어? 내 집 팔아서 강남 가려고 하고 나는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한 거 맞지? 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의 말이 정확했다는 증거였죠. 어떻게 알고 계세요? 결국 미정이 실토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말 다 들었어. 베란다 커튼 뒤에 숨어서 말이야.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사과했지만 순자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될 일이야? 어젯밤에는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 엄마, 그건 정말 아니에요. 그럼 가스밸브가 어떻게 열렸고 현관문은 어떻게 열려 있었어? 준호와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제발 문 열어주세요.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미정이 애원했지만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늦었어. 나는 너희를 경찰에 신고했어. 뭐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젯밤 일로 경찰에 신고했어. 곧 수사가 시작될 거야. 문 밖에서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너무 성급했어. 내가 언제. 가스밸브 일은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미정의 말에 순자는 모든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계획적으로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 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마도 떠난 것 같았죠. 순자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준호와 미정이 급하게 차에 타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순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위해서였죠.
할머니, 가스밸브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세요. 경찰은 가스밸브와 현관문 주변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문도 채취했죠. 할머니, 혹시 다른 증거가 있으신가요? 순자는 준호가 남기고 간 부동산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문 앞에서 들은 대화 내용도 설명했죠. 자백한 거네요. 이거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의 말을 듣고 순자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 다른 곳에 계시는 게 좋겠어요. 다른 곳이라니요? 가족들이 다시 뭔가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 순자는 말순네 집에서 며칠 지내기로 했습니다. 집을 비우는 게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말순네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마치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겠어. 순자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로 살지 않겠다고 말이죠. 말순네 집에서 며칠을 보낸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거든요. 할머니, 경찰서로 나와주시겠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순자는 말순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죠.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희망도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분석한 결과 아드님과 며느님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가스밸브에서 말이죠.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혹시나 했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새벽에 아드님이 할머니 댁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형사가 보여준 CCTV 화면에는 분명히 준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2시경 조심스럽게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또한 며느님의 휴대폰에서 부동산 관련 메시지들도 발견되었습니다. 할머니 동의 없이 이미 매매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던 정황이 확인되었어요. 순자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상 속의 준호는 자신이 키운 아들이 맞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낯선 사람 같기도 했거든요. 할머니, 이제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시겠어요? 형사의 질문에 순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자신의 친아들을 감옥에 보낸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할머니, 망설이지 마세요. 이런 일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말순이 옆에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순자야, 그 아들이 널 죽이려고 했잖아. 말순의 말이 맞았습니다. 순자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죠. 고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고발장을 제출한 지 이틀 후 준호와 미정이 연행되었습니다. 순자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죠.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며칠 후 구치소에 있는 준호가 어머니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아들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죠. 구치소 면회실에서 마주한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풀이 죽은 표정,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엄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왜 나를 불렀니?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너는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엄마,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기절하게 해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할 작정이었지?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엄마, 미정이가 너무 다그쳐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무서웠던 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욕심이야. 순자의 말에 준호는 드디어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정신을 잃었어요. 나는 내가 그래도 내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볼 줄은 몰랐다. 순자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순자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엄마, 제발. 지훈이는 어떡해요? 지훈이 이야기가 나오자 순자는 멈춰섰습니다. 지훈이는 내가 키울 거야. 엄마,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지훈이를 돌볼 거야. 그 아이만큼은 잘못 키우고 싶지 않아. 준호는 더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자까지 빼앗아 간다는 생각이 든 거죠.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내가 먼저 나를 버렸잖아.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야. 순자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준호의 부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구치소를 나오며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거든요.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에 평범했던 삶도 모두 끝나버린 거죠. 며칠 후 미정의 부모가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딸을 위해 선처를 호소하러 온 것이었죠. 어머니, 저희 딸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법이 판단할 일이에요. 그래도 지훈이를 생각해서라도 지훈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돌아가세요. 순자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법원에서는 준호와 미정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변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려 하였고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의 논고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친어머니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큽니다. 순자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이용만 하려고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자의 증언은 담담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도 숙연해졌죠. 결국 법원은 준호에게 징역 3년, 미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미수와 살인 미수 혐의였죠. 판결이 나온 후 순자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슬프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니까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손자를 잘 키우는 게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순자의 대답은 간결하지만 확고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법원을 나오며 순자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짓눌려 살았던 억압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죠. 며칠 후 순자는 지훈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미정의 부모가 임시로 돌보고 있었는데
이제 할머니가 정식 후견인이 되어 키우기로 법원에서 결정된 것이었죠. 할머니, 지훈이는 순자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자신을 데리러 온 것만큼은 기뻐했거든요. 지훈아,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정말요? 매일 할머니 집에서 잘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지훈이랑 할머니가 함께 살자. 순자는 손자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지훈이와 함께 전통시장을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시장이었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박 아주머니, 요즘 어디 계셨어요? 한동안 안 보이시더라. 좀 바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지훈이랑 같이 왔네요. 어머, 지훈이가 이렇게 컸네요. 할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상인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으며 순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일상이었죠. 이제는 지훈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해 먹을 거예요? 지훈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까? 와, 정말요? 지훈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순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요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순자는 지훈이에게 새로운 규칙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우리가 함께 살려면 약속할 게 있어. 네, 할머니. 첫째, 거짓말하지 말기. 둘째, 할머니 말씀 잘 듣기. 셋째, 공부 열심히 하기. 어때? 네, 약속할게요. 지훈이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이 아이를 바르게 키워서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죠. 며칠이 지나면서 순자와 지훈이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지훈이를 학교에 보낸 후 순자는 집안일을 하거나 시장에 나갔어요. 그리고 오후에 지훈이가 돌아오면 함께 숙제를 하고 저녁을 먹었죠. 할머니,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어느 날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순자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지훈아, 아빠는 지금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 잘못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그럼 언제까지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하지만 할머니가 지훈이를 잘 돌봐줄게. 지훈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순자는 지훈이와 함께 시장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골목에 퍼지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순자 아주머니라고 불렀어요. 모든 게 예전과 비슷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할머니, 생각하고 있어요? 지훈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어봤습니다. 응,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이요? 지훈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까 하는 생각. 순자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자신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살아서 정말 좋아요. 정말? 네.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도 맛있고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지훈이의 순수한 말에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말순내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지훈이에게 맛있는 국밥을 사주고 싶었어요. 순자야, 요즘 어때? 지훈이랑 잘 지내지?
응,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 오히려 활력이 생긴 것 같아. 다행이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말수는 지훈이가 국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 국밥 정말 맛있어요. 그럼 자주 와서 먹자. 순자는 지훈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지훈이가 숙제를 하는 동안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외로웠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있어서 집안이 활기차고 따뜻했거든요. 할머니, 숙제 다 했어요. 우리 지훈이 정말 대견하다. 순자는 지훈이의 공책을 확인해주고 함께 내일 준비물도 챙겨주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죠. 할머니,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같이 놀이공원 갈까? 정말요? 와, 지훈이의 기쁜 모습을 보며 순자는 웃었습니다. 자신도 언제부터인가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밤에 지훈이를 재우고 난 후 순자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봤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맺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켜야 할 건 집도 돈도 아닌 사랑이었는데 그걸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죠. 물론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픔,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슬픔. 하지만 그런 상처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순자의 얼굴에는 쓰라림과 함께 단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상처투성이었지만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순자는 지훈이가 자고 있는 방을 살짝 들여다보고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되었거든요. 이제 순자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는 감동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감동적인 사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힘찬 하루 되세요.